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할지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뺄셈의 정치가 될까요? 덧셈의 정치가 될까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전당원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안 대표님께서 시작하신 이번에 전당원 투표 아주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이 나와서 정말 국민의당 당원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장벽들, 넘어야 될 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안 대표님과 국민의당의 미래 개혁 세력이 정말 오로지 정말 이 오늘 주제인 이 통합과 개혁 이 뜻만 가지고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투표율은 지난번 그 당대표 경선 때 투표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운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통합에 대한 절차들을 이제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바른정당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안철수 대표가 초청이 됐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두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당 사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의 경우는 만일의 경우 국민의당이 이런 합당 논란이 없었다면 상당수가 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합류하고 당이 거의 분열되는 상황이 있었을 건데요. 국민의당이 이렇게 힘을 모아줌으로써 통합이 주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작년 4월, 불과 1년 8개월 전에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만들었던 그 기뻐했던 당이 지금은 분당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만일의 경우 통합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더라도 그런 반대파들 그리고 네. 또 바른정당 일부에서는 지금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원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서로 통합이 되더라도 이념과 또 여러 가지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뺄셈에 정말 통합이 될 것인가 덧셈에 통합이 될 것인가. 뺄셈의 통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극복해야 될 산 넘어 산의 과정들 두 사람이 손은 잡으면서도 마음속에 아마 많은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저는 유승민 대표의 마음속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통합을 바라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도 당연히 통합을 바랄 겁니다. 근데 통합이 절대적인 목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애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중도 보수 대통합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됐을 경우는 TK 지역을 가장 많이 찾으면서 보수의 적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의 바른정당이 한국당과의 경쟁이 상당히 밀리는 거고 일단은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을 통해서 중도의 큰 세를 확장하고 오히려 이게 한국당을 넘어서게 되면은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을 더 바른정당, 통합되는 중도 정당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 속에서 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 속에서 좀 방향이 다르게 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으려고 본인이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국민의당과 통합이 성사가 된다면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보수라는 프레임들을 일단 당분간은 벗어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유승민 의원 혼자서 정치라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에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인 통합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전당대회까지 거쳐갖고 두 당이 통합이 되더라도 그 이후의 일은 새로운 당명을 만들고 강령을 제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당원 당규들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화학적인 결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중도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당 사이에서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앞으로 남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보인다. 이 얘기가 지금 교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통합을 한다면 지역적으로 볼 때 이게 수도권만 보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만은 아니고요. 충청이라든가 또는 강원 이렇게 과거에 중도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여러 지지 그룹들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텐데요. 현재 두 정당이 모여서 큰 세력으로 만들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한 보수 진영은 아무래도 역시 주도한 현재 뭐 116석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쪽으로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TK 지역의 지자체 이 장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앞서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수도권과 호남의 경우는 아무래도 또 진보적인 성향이 그동안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저는 모험이 길이 앞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중도 보수 흔들리고 있는 이 스윙 보터층이 부동층이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네. 있지만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70%대를 되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50% 가까운 지금 사상 유례없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 진영의 표심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이 합하더라도 그 유권자들을 끌어오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통합 과정에서 상처투성이에 만일의 경우 의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진다면 정치력을 모으기는커녕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두 사람이 얼마나 개성이 강한 스타일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 안철수 대표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소통형이고 얘기를 듣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마이웨이 하는 그런 스타일을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일의 경우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경우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전당원 투표에서 이게 찬성이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투표율을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투표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나머지 이틀 동안 ARS 투표가 진행되는데 지난번 8월달 전당대회 상황을 지켜보니까 ARS 투표는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이는 온라인 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투표율을 끌어내야지만이 이 국민의당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통합파의 명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일부에서 이제 반대파에서는 33.3%, 3분의 1의 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해석 문제에서는 안철수 대표 측의 입장처럼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됐을 당시에 투표에 참여했던 율이 한 24% 정도는 되는데 네. 안 대표가 스스로 대표가 됐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20% 정도는 넘어야지 그래도 이게 전체 당원들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의 그 투표율과 또 찬성률이 나올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텐데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 일부 또 세력이 있습니다. 좀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SNS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목을 들고 중앙당사에 집결하라 이런 메시지가 돌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뭐 기억했던 용파리 사건부터 이런 정당의 축제 현장에 뭐 강목이라든가 폭력이 있었던 문제, 아마 저는 그런 결의나 각오가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떤 뭐 지지자들이 올렸을 텐데요. 이런 일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만일에 된다면 바로 형사처벌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만큼 저는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는 국민의당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특히 호남 지역에서 23석 정말 압도적으로 모든 의석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가져갔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지역의 표심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 오죽하면 지금 당내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 도리어 더 지도자로 유승민 대표를 더 꼽고 있는 상황. 이 호남 지역의 지금 민심의 현실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만큼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을 안철수 대표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반통합파들의 마음을 설득의 과정들, 민주적인 의사수렴의 과정을 걸쳐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정말로 리더십에 큰 훼손을 입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정말 저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봅니다. 네, 당의 통합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미 일부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갈라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파는 결국
국민의당에서 뭐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됩니다. 근데 그 통합전당 안에서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같은 분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다면 이게 제3지대의 새로운 정당의 모습들로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른정당 입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도 호남기 중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전당대회까지 통합 반대를 막기 위한 시도를 하겠지만 최종적인 지점에서는 합의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은 적정선에서 분당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것도 좀 따져봐야겠는데 만약에 분당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다면 반대파 의원들이 20석 이상을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20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이번에 통합 그 전당대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에 서명했던 인물이 한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황종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여기에 핵심적으로 찬성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이 한 3분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석에 대한 최소한의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대표 의원들을 같이 이제 동반 탈당이 돼야 되는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스스로 탈당하게 됐을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에선 반드시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당 조치에 대해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분당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분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반대파 의원들의 정치적인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길게 보면은 역시 뭐 다시 총선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경우 20명 이상의 교섭단체 수준을 구성하게 된다. 이번에 20명의 이제 뭐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었지만 협의를 통해서 정말로 서로 간에 갈라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지금의 국민의당보다 더 중요한 이 교섭단체가 되는 겁니다. 정의당과 이 숫자를 합하면 이제 150석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결합하는 신당에서는 여기서는 대부분 다 반대의 목소리를 문재인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20석의 존재 가치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음 총선 때까지는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런 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파와 반통합파 간의 마지막 치열한 서로 간의 세력을 구심점을 만들면서 지금 이 선거를 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손학규 고문의 역할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네,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이 이제 계획이 돼 있고요. 사실 손학규 고문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통합에는 찬성하는 인물들도 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장 이선 후퇴를 하게 되고 손학규 고문이 비대위 체제를 이끌게 되면은 통합도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안철수 대표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이걸 바라보는 안철수 대표의 생각도 여러 가지가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도 총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거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너무나 공고해지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문재인 당대표 체제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갈등의 폭이 굉장히 깊어져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를 받고도 당에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안철수 대표도 알 것이고 손학규 고문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손학규 고문에게 과연 어디까지 모든 정권을 주면서 역할을 맡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학규 고문 입장에서도 적정선에서 안철수 대표를 돕기 위해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이 조율에 대한 지점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국민의당에도 남은 숙제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이 과연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표결로 제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말로 당의 위신을 훼손시켰다, 허위사실로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유여해 전 최고위원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홍준표 대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좀 참담합니다. 유해 전 최고위원 이제는 됐습니다. 네. 마지막 제명까지 되면서 나온 얘기가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희롱, 특히 뭐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였다. 이 홍준표 대표가 만났을 때 이제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예쁘다. 사실은 엄청난 성희롱 발언이죠. 네. 여성들께서 들으셨으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발언이고 아마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네. 유해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까지 들었다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 당선 때까지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지원으로 당선도 됐고 또 손을 잡으면서 입장하면서 굉장히 다정한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한밤에 최고위원회를 열면서까지 제명을 할 정도로 완전히 갈라진 모습. 더군다나 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서로 사실은 거친 말,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내놓았던 한국 정치의 수준을 상당히 후퇴시킨 퇴행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사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를 좀 정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지방선거 준비에 좀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좀 눈이 갔던 게 부산시청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서병수 부산시장과 만났습니다. 네, 네. 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좀 험악한 고성이 오갔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서병수 부산시장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인물 얘기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지방선거를 치렀다가는 필패다. 그러니까 6명의 광역단체장을 얻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게 되고 당대표를 비롯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의 접점을 찾아낼지가 고민인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한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 경쟁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는 터라 이 중간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해지는 얘기를 보면 이미 홍준표 대표는 부산시장 후보군을 두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제국 부산 동서대학교 총장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도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두 분이 고사했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국 총장의 경우는 장제원 의원의 또 친형이어서 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고 특히 동서대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교육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영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은 좀 고사하는 그런 방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도 사실은 법조계에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결국 고사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큰 그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당내에서 분란이 되는 부분을 완전히 친박을 제거하고 친홍체제로 끌고 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을 명실상부한 보수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일단은 공천의 첫 단계에서 약간 삐그덕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홍정욱 전 의원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입장을 안 밝혔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홍정욱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특히나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정 당이 전략 공천으로 누군가의 단일 후보를 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고 경선을 반드시 할 거고요. 홍정욱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사실은 유일한 카드로 당신을 꽃가마를 태워서 오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자유한국당과 이 민주당과의 1대1 구도가 형성되게 된다면 나가서 홍정욱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좀 프레시한 이미지로 붙어볼 만한다는 생각이 들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경선을 치러라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면 홍정욱 전 의원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통합정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모든 것들이 열어놨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랑 만약에 붙어갖고 경선하고 민주당 후보까지 이겨내야 된다는 가정을 깔게 됐을 경우는 홍정욱 전 의원도 쉽게 뛰어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런 정치적 변수에 대한 계산들을 다 끝내고 나서 후보군이 정리가 되는 거는 저는 최소한도 2월은 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후보들이 거론이 될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